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쓸쓸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의 기일이거든요. 먼저 떠난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묵직한 감정이 저를 마구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1년 전 오늘 아빠는 제 곁을 떠났지만 아직도 저는 아빠와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 때문에 늘 고생했던 우리 아빠.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해드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야속하게도 하늘은 아빠를 일찍 데려갔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었기에 저는 한동안 남몰래 아파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떠난 후 저는 일에 더 몰두했어요.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기만 했어요. 아빠의 기일이 다가올수록 괜히 쓸쓸한 기분이 들고 마음이 더 허전하더군요. 당장이라도 아빠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연차를 내고 납골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입고 갈 옷을 눈으로 훑었어요. 편하게 입고 가려고 옷들을 뒤적이는데 옷장 제일 안쪽에 소중하게 걸어둔 정장 한 벌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빠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사준 바로 그 정장이요. 아무거나 입으면 된다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아빠는 막무가내로 저를 명품 매장에 데려가 옷을 입혀보셨어요. 변호사 아들, 아무거나 입힐 수 없다면서요. 여러 벌 입어본 끝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자 아빠는 우리 아들 참 멋지다며 저에게 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고민할 것도 없이 아빠가 사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는 옷인데 입고 가면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입기로 결정했죠. 검은색 정장보다 한 톤 밝은 넥타이까지 아빠가 사준 그대로 입었더니 제가 보기에도 제법 근사해 보였어요. 첫 출근을 하던 날 이렇게 차려입은 저를 보고 좋아했던 아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세상에, 누구 아들이 이렇게 훤칠해. 변호사들 아주 난리 나겠네. 우리 아들 만나겠다고 여자들이 줄을 서겠어. 아빠, 진짜 그만 좀. 아빠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것도 벌써 5년 전 기억이네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어느덧 저도 신입티를 벗은 5년차 변호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봐줄만 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정작 제 옆에는 아빠가 없네요. 또 순간 울컥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걱정,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걱정, 제가 밖에 나갈 때면 온통 걱정만 했던 아빠는 하늘에서도 제 걱정만 하고 있는지 오늘은 하늘이 참 파랗네요. 아빠의 납골당은 집에서 2시간 안 걸리는 곳에 있어요. 원래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모실까 하다가 아빠가 늘 이야기했던 아빠의 고향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비록 거리가 있어서 마음만큼 자주 오진 못하지만 아빠를 닮은 고즈넉한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도시에서 태어난 저도 이곳에 오면 마음속 고향에 온 것처럼 평온해집니다. 납골당에 마지막으로 온 게 벌써 5개월 전이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이 드네요. 아빠는 5개월 전 그 모습 그대로예요. 활짝 웃고 있는 아빠의 사진을 보니 우리 아들 왔어 하며 저를 반기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빠 잘 지냈어? 나 보고 싶어서 가만히 있기 힘들지. 나 지난주에 큰 사건 하나 마무리했어.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잘해서 이겼다? 칭찬해주고 싶어서 미치겠지?
이렇게 한줌째가 되어 유골함 안에 있는 아빠를 보니 아빠와 함께 보낸 34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남들이 보기에 유난이라고 생각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빠와 저는 누구보다 애틋한 부자 사이예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기억이 남아있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는 아빠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없다는 게 이상한 일인 줄 몰랐어요. 생각해보면 아빠는 제가 혹시라도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까봐 더 열심히 저를 챙겼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을 지나 초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늘 엄마 이야기를 하며 자랑할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대신 아빠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 너는 엄마가 없냐며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걸로 놀리는 애가 잘못된 건데 괜히 아빠한테 짜증을 냈죠. 아빠는 한 번도 저에게 엄마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엄마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하늘에 있는 엄마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크면 꼭 말해주겠다고 할 뿐이었어요. 아빠, 나는 왜 엄마가 없어? 우리 엄마는 어딨어? 엄마는 하늘에 있지. 현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늘에서 지켜주려고 먼저 가셨어. 현진아, 모든 사람이 엄마랑 아빠가 다 있는 건 아니야. 아들은 엄마가 없지만 이렇게 든든한 아빠가 있잖아. 그래도 애들은 다 엄마 있단 말이야. 나 엄마 없다고 놀려. 그런 걸로 놀리는 친구가 나쁜 거야. 현진이도 절대 그런 걸로 친구들 상처 주면 안 되고. 알겠지? 철이 들면서는 아빠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데 묻고 싶지 않아 저도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사실상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없었고요. 아빠 말대로 아빠는 저에게 엄마였고 아빠였고 형제였어요. 아빠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처받는 저를 항상 달래주고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사람. 원래 회사에 다녔던 아빠는 저를 혼자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원래도 솜씨가 좋았던 아빠의 식당은 동네에서도 꽤 맛집으로 소문이 났죠. 작은 식당이지만 음식도 혼자 하고 서빙도 혼자 하느라 늘 바빴어요. 하지만 제가 운동회를 하거나 소풍을 가거나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가게 문을 닫고 도시락을 싸서 저를 따라다니셨어요. 다른 어떤 친구들의 도시락보다도 아빠가 만들어준 도시락이 가장 화려했고 맛도 훌륭했어요. 친구들도 제 도시락을 부러워할 정도라 아빠 덕분에 제 어깨가 한껏 올라갔었어요. 저는 아빠에게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였죠. 자라면서 부모가 모두 다 있다고 해서 전부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주는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저를 믿어줬고 지지해줬어요. 친구들의 부모님처럼 공부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미래에 대해서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공부하면서 알게 됐지만 변호사는 연봉도 꽤 높은 직업이었어요. 원하는 꿈을 이루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빠에게 효도할 날을 생각하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열정을 발견한 아빠는 제가 다른 걱정하지 않도록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해 주셨어요.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과외를 시켜주셨고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데리러 와주셨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도시락도 언제나 제 손에 쥐어주셨고요. 아빠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저는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성적 덕분에 로스쿨에서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는다는 소식에 기뻐서 아빠에게 자랑했더니 아빠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받은 장학금을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양보하면 어떻겠냐고요. 제 학비는 아빠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장학금을 받아서 아빠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빠의 선한 마음을 알기에 저는 장학금을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로스쿨을 졸업하면 바로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했죠. 그것만이 보답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로스쿨을 졸업했고 그 다음 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빠는 저보다 더 저의 합격을 기뻐하셨어요. 그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동네 친한 상인분들을 다 불러 모아 식당에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평소 술을 전혀 하지 않는 아빠도 그날은 얼큰하게 취하셨죠. 아빠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튼튼한 나무였고 저는 아빠의 나무에 꽃을 피우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떠난 식당에서 아빠는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현진아, 아빠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현진이가 원하는 삶 살면서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이제는 아빠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아빠도 참, 왜 바랄 게 없어. 그동안 나 뒷바라지하느라 쓴 돈이 얼만데. 그거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기다려. 내가 해외여행도 많이 보내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챙겨야 돼. 그래, 내 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술 기운에 감정이 북받쳤는지 아빠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당시 아빠가 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변호사가 된 게 정말 기쁜가 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아빠는 제 뒤에서 저보다 더 고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아빠가 흘린 그 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는 일을 꾸준히 하셨어요. 매주 일요일은 유일하게 아빠가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쉬지 않고 언제나 봉사활동을 다니셨어요. 제가 두 돌이 지났을 때부터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저를 옆집에 맡겨두고 다녀오실 만큼 봉사에 진심이셨죠. 한참 자라면서 저도 아빠가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저도 아빠를 따라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늘 핑계를 대면서 저를 한 번도 데려가지 않으셨죠. 단 한 번도요. 언제 어디서나 저랑 함께였던 아빠였지만 그곳만은 데려가 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자라면서 저만의 작은 사회생활이 생기면서 아빠의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줄이게 됐어요. 제 관심이 떠난 후에도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주 일요일이 되면 봉사활동을 다니셨어요. 제 기억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아빠는 단 한 번도 일요일 봉사활동을 거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회인이 되면 언젠가는 아빠를 따라서 꼭 봉사활동을 가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곳에 대해서는 영영 알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럴 줄 알았다면 어떻게든 졸라서 가보는 건데 아빠를 추억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놓친 것만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혹시나 싶어 휴대폰을 확인해봤지만 휴대폰에는 정말 저에 대한 것들만 가득했어요. 마음이 아파 휴대폰은 끝까지 못 보고 아직 보관 중이지만요. 그러고 보면 아빠는 나한테 은근히 비밀 많았던 거 알아?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겼어. 거기 뭐 아주 소중한 거라도 숨겨놨어. 말해봐. 말 좀 해주라고. 아빠가 저한테 비밀을 남기고 떠난 것 같아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약간의 원망을 담아 아빠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등 뒤에서 제 어깨를 톡톡 치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도 못 느꼈는데 깜짝 놀랐죠.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의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 최현진 군 맞지요? 네. 제가 최현진이 맞습니다만 스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고... 제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장상을 입은 스님이었어요. 저는 종교가 따로 없는지라 스님이 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했죠. 아빠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스님은 뭐든지 꿰뚫어 볼 것 같은 깊은 눈으로 저의 눈, 코, 입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스님 앞에 있으니 괜히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석훈 거사님이 아버님 맞으시죠? 아이고, 거사님 말씀대로군요. 거사님이라니, 저희 아빠가 절에 다니셨나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해서요. 처음 본 스님의 입에서 아빠와 제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아빠가 절에 다니고 있었다는 건 알지 못했거든요. 지나가면서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의아했죠. 도대체 아빠는 저 모르게 또 무슨 일을 하고 다닌 걸까요? 아버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절로 가시지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아빠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니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온화한 표정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스님의 모습에 저도 더는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제 차를 타고 절에 가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도대체 스님은 아빠에 대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30분 정도 운전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었어요. 절을 향해 가는 동안 유심히 주변을 살펴봤지만 이곳은 참 낯설었어요. 제 머릿속에 단 한 조각도 비슷한 기억이 없을 정도였죠. 제가 우연이라도 와본 적이 없는 장소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절은 아담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절 마당에서는 동자승들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는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스님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현진군은 이곳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져올 것이 있습니다. 스님이 방을 나선 뒤에 어쩐지 조심스러운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방석 2개와 작은 상을 제외하고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 2명 넣으면 꽉 찰 것 같은 좁은 방이었지만 답답하다는 느낌보다는 묘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젊은 스님께서 차를 내어주셨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입 마시자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스님이 무언가를 가지고 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해서 놀라셨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저 스님, 이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아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뭔지.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지요. 자, 이거 받으십시오. 스님이 저에게 건네주신 건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간 낡은 방석이었어요. 얼마나 세월을 보낸 건지 모서리도 낡아져 있었고 군데군데 해져 깨맨 흔적도 있었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저를 보며 스님은 말씀을 이으셨어요. 이 방석은 최거사님이 쓰시던 물건입니다. 떠나신 뒤로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길 잘했네요. 아빠가 쓰던 방석이요? 그럼 저희 아빠가 이 절에 다니셨다는 건가요? 저한테는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는데 대체 언제 다니셨는지. 매주 일요일이면 늘 절에 와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셨죠. 거사님은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평생을 고행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럼 아빠가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하고 가셨던 곳이 여기였던 건가요? 참 이상했어요. 매주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던 아빠가 절에 갔었다니. 절에 가면서 왜 저에게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온통 의문투성이었죠. 대체 아빠는 뭐 때문에 평생을 이곳에서 기도했을까? 나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대체 뭘까? 스님은 제 복잡한 표정을 단번에 읽으시고는 차를 한 입 머금으셨어요. 그러고는 어쩌면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를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일요일마다 거사님이 집을 비우셨을 텐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일요일이면 봉사활동을 다니셨어요. 물론 저는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어서 아빠가 어디서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고요. 어렸을 때는 참 궁금했는데 저도 자라면서 제 생활이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현진군이 7살 때였나. 그 무렵 아빠를 따라오겠다고 어찌나 졸랐는지 한동안 떼놓고 오느라 애먹었다고 말하던 거사님이 얼굴이 떠오르네요.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며 듣고 있었지만 스님은 쉽게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생각에 빠진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시더니 저에게로 시선을 옮기셨어요. 참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저도 거사님 생각에 현진군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쩐지 입술이 자꾸 타들어갔어요. 스님이 하시려는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스님은 제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33년 전 이곳에서 최 거사님을 처음 보았죠. 그때는 저도 거사님도 갓 30을 넘긴 청년이었어요. 처음부터 거사님에게 관심이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절이 크지 않아서 기도를 올리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기에 잠시 시선이 갔었습니다. 34년 전이면 제가 2돌이 지났을 때니까 맞네요. 제가 조금 컸을 때 들은 바로는 아빠가 그때부터 저를 옆집에 맡겨두고 봉사활동을 다녔다고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옆집에서 저를 봐주셨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 무렵부터 매주 일요일이면 거사님은 늘 절에 와서 기도를 올렸어요. 매주 절을 찾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사님이 어찌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몇 시간을 쉬지 않고 고행을 하는 거사님에게 자연스럽게 눈이 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로 보여서 그런지 더 관심이 갔죠. 조용히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늘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가기 전 마당 옆 산책로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걷는 것도 거사님이 즐겨하는 행동이었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제가 도돌이 됐을 때부터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주 간절하게 어떤 기도를 드렸던 걸까요? 살아오면서 저 스스로 아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아들이라고 자부했는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아빠는 낯선 타인 같았어요. 그렇게 거사님이 고행하는 모습을 1년 넘게 지켜보다가 산책하실 때 슬쩍 물 한 잔을 들고 가 여쭈었어요. 젊은 분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리도 애처롭게 기도를 하시느냐고요.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만 할 뿐 더는 말씀하시지 않기에 저는 자녀분이 혹시 어디 아프신 건가 짐작만 해야 했죠. 저를 위해 기도를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저에게까지 비밀로 할 이유가 있었는지 아빠 마음을 통 모르겠네요. 제가 거사님께 말을 걸었던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눈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거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법당을 나서는데 거짓말처럼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대책 없이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저와 거사님은 법당 앞에 잠시 비를 피할 요량으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옆을 보니 거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킨 저에게 거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지요. 스님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제가 알고 싶었던 아빠의 비밀. 아빠가 저에게까지 숨기며 매주 저를 찾았던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순간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알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모르고 싶은 마음. 두려움인지 무서움인지 모를 감정이 저를 자꾸만 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최 거사님은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산소에 갔다가 늦은 밤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마 현진군이의 첫돌을 맞이하기 2달 전이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사님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금방 어둠이 내려앉았고 조명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사님은 더 신경을 써서 조심조심 운전하고 있었대요. 그날따라 안개도 짙어서 더 신경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나타난 차가 거사님의 차를 비껴가듯이 치고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겁니다. 거사님의 차도 충격으로 미끄러졌지만 다행히 브레이크를 제 타이밍에 밟은 덕에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답니다. 놀란 거사님은 구급대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 차량이 걱정돼서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으나 차는 이미 심하게 구겨진 상태였고 운전자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핸들 쪽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후에 경찰에게 들은 바로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앞에 있던 거사님의 차를 갑자기 발견하고 깜짝 놀라 피하려다가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 같다고 했다더군요.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큰 사고를 겪으셨을 줄은. 그동안 저에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현진 군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운전자석 옆을 보니 동승자가 있었답니다. 여자분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대요. 차가 부딪히면서 머리를 다친 건지 의식이 없어 보였다고요. 차에서 끌어내야 할 것 같은데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다행히 구급차가 도착을 했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안에 있던 남자와 여자를 차 밖으로 꺼내는데 웅크리고 있던 여자의 품 안에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것 같은 작은 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요. 스님의 표정은 미동도 없이 평온했지만 저는 숨이 턱하고 막혔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찻잔을 들었지만 오히려 손까지 덜덜 떨려서 잔을 그대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아기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시 차에 타고 있던 것은 부부와 아기였어요. 사고 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아기와 함께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어요. 거사님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그들과 같은 병원으로 갔던 거죠.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기를 보호하려고 몸을 웅크린 채로 발견된 아기 엄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대요. 결국 제대로 손 써볼 틈도 없이 아내도 남편의 뒤를 따랐다고요.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아기는 엄마가 필사적으로 보호한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찌나 필사적으로 보호했는지 아기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고요. 다만 그 아기는 부모를 잃게 된 거죠. 거사님이 당시 사건 담당 경찰에게 들은 바로는 사망한 부부에겐 마땅히 연락할 부모나 형제도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기는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고요.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아기의 정체가 저는 아니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의 친아들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아빠가 저한테 보였던 사랑과 희생이 설명이 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무서웠어요. 바로 그 아기가 현진군 당신이에요. 그 아기가 저일 거라고 직감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님에게 진실을 들었을 때는 도무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 친부모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아빠가 제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절 아빠가 키우게 된 거죠? 그날 담당 경찰을 통해 현진군이 앞으로 보육시설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사님의 마음에 아주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온통 그 생각밖에 나질 않았대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갔던 거사님은 결혼 생각도 없이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본인에게 가족은 더 이상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는 삶을 선택했다고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자꾸 현진군의 울음소리가 맴돌았답니다. 자꾸 그날 일이 꿈에 나왔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걸게 된 거죠. 마음이 여리고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살았던 아빠. 결국 아빠의 여린 마음이 저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경찰에게 물어서 현진군이 있는 보육시설을 알아냈고 망설임 없이 곧장 그곳으로 갔대요. 참 희한하게도 같은 방에 누워있는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현진군을 한눈에 알아봤다고 해요. 그때 거사님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이라고 느꼈답니다. 거사님은 시설 담당자와 긴 이야기를 나눈 끝에 현진군을 자신의 아들로 정식 입양하게 됐습니다. 현진군의 이름은 친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했어요. 호적에 적혀있던 한자, 어질현, 나아갈 친, 친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의 뜻 그대로 어질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키우겠노라 다짐하면서요. 스님,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빠는 이 사실을 왜 숨긴 걸까요? 지금의 저로서는 아빠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실망할까봐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것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그랬던 걸까요? 아빠는 저에게 은인인데 왜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걸까요? 거사님의 마음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왜 오랜 시간 고행을 하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뭐죠? 거사님은 현진군을 데려온 날부터 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하셨습니다. 말도 못하는 작은 생명이 어찌나 위안이 되던지 그날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고요. 자신은 오직 이 아이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현진군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거사님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현진군의 친부모님 생각이 나서 죄스러운 감정이 들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현진군의 친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커져 괴로워하셨어요. 본인이 그곳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사고도 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그랬다면 현진군과 친부모님이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었을 거라면서요. 스님의 말을 듣는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쑥쑥 자라는 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순간에도 아빠는 제 친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늘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현진군의 친부모님의 명복을 빌며 그 어떤 사람보다 정성 들여 고행을 하셨죠.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빠진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매주 일요일이면 현진군의 친부모님을 위해 시간을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겠다고 할 때마다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셨군요. 아빠의 이상한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거사님은 늘 현진군의 친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현진군이 반장을 한 날, 친구들과 첫 물놀이를 간 날, 고등학교에서 1등한 날, 법대에 합격하고 로스쿨에 합격하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후 좋은 로펌에 곧바로 취업을 한 것까지. 현진군에 대해 아주 사소한 소식이라도 있으면 기도를 올리며 모두 전하셨지요. 덕분에 저도 현진군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본 친우의 아들처럼 느껴진답니다. 아빠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걸까? 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사님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면 무조건 저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정말 이상했어요. 저에게 말도 없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렇게 2달이 지났고 걱정돼 거사님이 준 명함을 보고 거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황스럽게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그 사이에 번호가 바뀐 걸까 고민하다가 명함에 있는 회사 번호로 전화를 했지요. 아빠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정리하시고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셨거든요. 그 명함을 받으셨군요. 아빠 휴대폰은 돌아가시고 1달 정도는 살려뒀었는데 연락이 오는 것이 없어서 해지했거든요. 네, 전화를 드렸더니 관리부 직원이 받으시더군요. 거사님 계시냐 여쭈었더니 당황하시면서 거사님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가족의 연락처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다행히 납골당이 어딘지는 알고 계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들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납골당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 후로 거사님이 생각날 때면 저도 홀로 납골당에 들러 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오곤 했지요. 감사합니다, 스님. 저희 아빠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거사님은 어쩌다가 아들이랑 해외여행 가야 한다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늘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사고였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였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분들 만나서 즐겁게 놀고 집에 오시다가 과속된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죠. 병원으로 바로 옮겨서 긴급수술까지 했지만 며칠 동안 의식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아빠가 떠났던 순간을 이야기하자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떠난 아빠는 저에게 마지막 한마디 유언도 없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저는 아직도 아빠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나 봅니다. 그날만 떠올리면 아직도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자 궁금증이 피어올랐어요. 스님은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빠가 평생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아빠도 없는데 이제 와서 왜? 도대체 왜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 저 스님,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빠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이 사실을 감추었는데. 제 이야기에 스님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품에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내 저에게 주셨어요. 딱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편지 봉투였죠. 그런데 편지 봉투의 다른 면에 사랑하는 아들 현진이에게라는 아빠의 글씨가 보였어요. 이 편지는 아빠가 저에게 쓴 편지가 분명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처음 보는 스님이 주저리 기가 막힌 이야기만 꺼내서. 사실 거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실 한 달 뒤가 현진군 친부모님의 기일이에요. 그래서 현진군 친부모님의 기일날 현진군과 같이 절에 와서 같이 기도도 드리고 직접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대뜸 편지를 써왔다며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얼굴 보고 바로 말할 자신이 없다며 혹시나 거사님이 망설이면 거사님 대신 이 편지를 현진군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지요. 그럼 1년 전에 아빠는 저에게 이야기할 결심을 하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편지도 이야기도 전하지 못한 채 거사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 뒤로 책장에 곱게 보관해 두었던 이 편지의 존재를 저도 잠시 잊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책장 정리를 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현진군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데 전할 길이 없어 애만 태웠지요. 오늘은 거사님의 기일이기에 혹시나 현진군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납골당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만나지 못한다면 쪽지라도 적어놓고 오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한 이야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혼란스럽겠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으면서 거사님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편히 읽고 나오세요. 저는 법당에 있겠습니다. 아빠를 대신해 저에게 긴 이야기를 해주신 스님은 저와 아빠가 남긴 편지만 두고 방을 떠나셨어요. 스님이 나가고 나니 갑자기 혼자 된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의 충격이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빠의 사연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 버겁게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이 편지가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떠난 아빠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빠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 좋으면서도 어떤 말이 담겨 있을지 무서웠죠. 한참을 편지 봉투만 만지작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아빠는 제게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적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현진아, 처음 너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은 손으로 내 볼을 스치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한단다. 그날부터 너는 나의 전부였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지. 내 품에서 근사하게 자라는 너를 볼 때마다, 개구쟁이처럼 무해하게 웃는 너를 볼 때마다 아빠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동시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피어났단다. 그날 밤 사고가 있던 날,
네가 탔던 그 차 앞에 내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너희 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핸들을 꺾을 일은 없었을 텐데. 사고를 누가 냈느냐는 나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 나는 살았고 너희 친부모님은 돌아가셨다는 거, 그것만 늘 마음에 남았지. 너를 거두면서도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수없이 고민했단다. 하지만 나는 너를 외면할 수 없었어. 운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졌거든. 아들아, 네가 자라는 시간만큼 나는 너희 친부모님의 명복을 빌었단다. 너를 키우는 기쁨을 오롯이 내가 누리는 대신 너만은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 걱정 말고 편히 쉬시라고 빌고 또 빌었단다. 언젠가 내가 뒤따라가게 되면 그때 당당할 수 있게 현진이를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지. 현진이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배신감을 느끼진 않을지, 그동안 숨긴 것에 대해 원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너에게 말을 해줘야겠지. 그것이 너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나의 도리라고 생각한단다. 이제는 너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의 이기심 때문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현진아,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너와 내가 부자 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의 전부, 나의 아들. 이제야 고백하는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 이름을 남은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렴. 이민서, 김지윤,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성함이다. 죽음의 순간까지 너를 살리려고 했던 친부모님의 그 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너의 줄기라면 너의 뿌리가 되어주신 두 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고백을 끝으로 아빠도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해. 죄책감을 떨치고 남은 시간 동안 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온전히 행복한 추억만 간직하고 싶구나. 맹세코, 단 한 번도 너를 내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산 적이 없단다. 늘 그렇듯 아빠는 언제나 너의 뒤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백해서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현진아. 편지를 읽는 동안 자꾸만 시야가 흐려져 눈을 몇 번이나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사람. 편지를 읽고 죄책감이 드는 건 오히려 저였어요. 애초에 저를 거둘 필요가 없었는데 마음 약한 아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를 34년 동안 키워주신 거예요. 오늘에서야 존재를 알게 된 저희 친부모님도 분명 아빠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 어느 누가 자신도 죽을 뻔한 사고를 겪었는데 본인은 살았으니 죽은 사람이 안 됐다고 온 평생을 다해 명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제 아빠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빠의 편지에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을 저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어요. 만약 아빠가 지금 제 곁에 있었다면 저는 아빠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전할 거예요. 제 입으로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떠난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평생 혼자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죄책감을 짓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스님이 주신 아빠의 방석이 처음과는 달라 보였어요. 이 낡은 방석 위에 긴 세월 동안 수없이 흘렸을 아빠의 눈물과 정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아도 절에 있는 그 누구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저는 아빠의 마음을 오래도록 되새기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법당에 가신다던 스님이 마침 돌아오셨어요. 현진군, 아버지와 대화는 잘 나눴나요? 네, 스님. 납골당에 찾아와 주셔서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그리고 아빠가 남긴 소중한 유산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표정을 보니 깨달음을 얻었나 보군요. 거사님이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진군이 상처받을까봐 무척 걱정하셨었죠. 하지만 지금 이 표정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저도 그게 가장 사무칩니다. 직접 안아드리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 이 방석은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지요. 거사님의 삶과 눈물 그리고 애정이 담긴 귀한 방석입니다. 부디 잘 간직해 주세요. 스님께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아빠 방에 방석을 두었어요. 꼭 아빠가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아빠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꿈에 나온 아빠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아빠 뒤에 흐릿한 형체도 있었는데 아마도 제 친부모님이었겠죠. 얼굴을 몰라 꿈에서도 형상을 떠올릴 수 없었나 봐요. 하지만 언젠가는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스님을 만난 이후 저는 종종 아빠가 갔던 그 절을 찾습니다. 아빠가 온 마음 다해 기도를 드렸을 그곳에서 이제는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언제나 저를 걱정했던 그 마음에 감사하기 위해, 한결같이 저를 사랑했던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아빠가 평생을 다해 명복을 빌었던 저의 친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아빠와 친부모님을 생각하며 저의 작은 정성이 남아 하늘에 닿길 바라며 간절하게 마음을 전해봅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빠가 걸었다는 산책로를 따라 걸었어요. 언뜻 들리는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네요. 이래서 아빠가 이곳을 좋아했나 봐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합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빠와 제 친부모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어쩐지 하늘이 더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을 세 분을 위해, 저를 지키기 위해 썼던 세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 분의 사랑 덕분에 남겨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니까요. 먼 훗날 아빠와 친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날, 세 분 덕분에 나 이렇게 잘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